그날도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한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안 쉬세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그 목소리에서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막막함이 묻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례지도사로 23년째 일하고 있는 김선호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혹시라도 부모님이 자택에서 돌아가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우시지 않을까요? 사실 이 영상은 당장 급하지 않은 분보다 그 일이 생기고 나서야 검색창에 허둥지둥 입력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매번 느낍니다. 그 누구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에 결국 혼자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부모님이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단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는 장례 절차, 꼭 챙겨야 할 사망진단서와 119 신고의 순서, 허둥지둥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실제 상황처럼 저의 경험을 토대로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자식으로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차분히 필요한 걸 정확히 짚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언젠가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모를 그날을 위해 구독도 꼭 해두세요. 언제든 다시 찾아보실 수 있게 말이죠. 지금부터 누구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던 집에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절차를 저 장례지도사 김선호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숨을 안 쉬세요. 지금 뭐부터 해야 하나요? 23년 동안 장례를 도와오면서 가장 많이 받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묻는 말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 연락은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의사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건 장례 절차에서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주치의가 없다면요?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는 부분입니다. 병원 다니신 곳은 없고 그냥 집에서만 계셨어요. 병원 기록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럴 땐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의심스러운 외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망 판정이 가능한 의사 연결 혹은 경찰 신고 절차로 이어집니다. 왜 경찰이냐고요? 범죄나 타살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경우 관할 지구대와 연계해 병원 응급실이나 장례식장 지정일을 통해 임시 사망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자택에서 부모님이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졌다면 무엇보다 먼저 직접 호흡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살펴보시고 의식이 있는지 부드럽게 불러보며 확인해 보세요. 맥박도 손목이나 목에서 천천히 짚어보시고 정말 아무 반응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최근까지 진료를 받으셨던 주치의나 병원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곳으로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의사가 직접 자택으로 와서 사망을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주치의가 없거나 병원 기록이 없고 자택에서만 생활하셨던 경우라면 바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급대원은 현장에 도착해서 고인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의학적 사망 판정이 가능한 경우는 의사 연결을 시도하고 그렇지 않거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엔 경찰에 연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인의 사망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인 사망진단서 발급 및 장례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숨이 멈춘 것 같아도 정확한 판정은 의사 또는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실수하면 사망진단서가 나오지 않아 장례 자체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제가 장례를 돕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사망진단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 장례를 진행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망진단서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진단서는 고인의 사망시각, 사망장소, 사망원인이 명시된 공식 의료 문서입니다. 이 서류 없이는 장례식장에 접수할 수도 없고 화장 예약도 안 되고 사망신고도 못하고 사망보험금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은행 계좌 해지, 연금 정리 같은 행정처리도 사망진단서 또는 그와 동일한 사체검안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 주치의가 없거나 최근 병원 진료 기록이 없으면 의사가 직접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워 진단서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119를 통해 경찰이 출동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변사 처리로 전환됩니다. 변사라고 하니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변사는 범죄 의심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이 현장 감식 후 외상이 없고 범죄 정황이 없다고 판단되면 병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검안 의뢰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사체검안서를 발급해주며 이 서류는 사망진단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반나절에서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족분들께 이 점을 꼭 설명드립니다. 혹시 자택 사망인데 병원 기록이 없으시다면 절차가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장기 요양 중이거나 병원 진료를 오래 안 받으셨다면 동네 내과라도 한두 번 다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진단서 발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하나,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계시다면 고인의 상태를 일지처럼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도 진단서 발급 시 참고가 됩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으셨다면 이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장례식장을 정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장례 치르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기도 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인을 위생적으로 모시기 어렵고 조문객 응대, 입관, 냉장 보관, 화장 신청 등 행정 절차를 집에서는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병원 장례식장이나 민간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건 가까운 병원 장례식장 2곳 정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주지 기준 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곳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례식장은 24시간 운영되며 접수 전화를 받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이때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과 운구차가 필요한 시간대를 알려주면 됩니다. 고인은 지금 자택에 계신데 장례식장까지는 어떻게 모셔야 하나요? 운구는 장례식장에서 자체 보유한 장례 차량을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땐 이송료가 발생하며 거리, 시간대,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상황 중 하나가 운구가 지연되거나 엉뚱한 업체와 연결돼 고인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직접 연락하셔서 운구 요청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제3의 장의 업체를 소개받거나 인터넷에서 아무 업체나 고르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못 연결된 업체는 비용 과다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빈소를 어떻게 차릴지 가족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장례 기간은 보통 2일장 또는 3일장 중에서 가족들이 정합니다. 상주 명단은 조문객들이 인사를 드릴 분들, 즉 가족 대표를 누구로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종교 여부도 중요합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고인의 신앙에 따라 예식을 준비할 수 있고 종교가 없으면 일반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상 조문객 수에 따라 빈소 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많을 경우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지요. 요즘은 3일장이 일반적이지만
사정에 따라 2일장으로 치르기도 합니다. 무조건 오래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주는 꼭 장남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녀 중 누구든 또는 배우자가 맡아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공동상주로 여러 명이 함께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상복, 식사, 조의금 접수대, 분향소 등은 준비해 주지만 영정사진, 호칭, 계좌번호 설정 등은 가족이 직접 정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인사는 급하게 치를수록 아쉬움이 큽니다. 가족끼리 천천히 상의하시고 빈소는 고인을 위한 마지막 공간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장례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할 게 또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네, 장례가 끝났다고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법적 행정적 정리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고인의 유품 정리입니다. 집에 남은 고인의 옷, 가구, 일기, 서류, 사진 등을 가족들이 모여 정리합니다. 당장 버리지 마시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함께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고인의 휴대폰, 계좌, 명의로 된 물건은 법적으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 단계에서 말씀드릴 거. 두 번째는 사망신고입니다. 고인의 사망진단서 원본 일부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등록부를 들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신고 후에는 호적에서 고인이 말소되며 사망 확인 서류가 있어야 연금, 보험, 통장 정리 등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금융보험연금 정리입니다. 고인의 명의로 된 통장,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은 상속인 확인 서류가 있어야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유공자수당, 기초연금은 자동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속 관련 준비입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사망 후 6개월 안에 상속 재산 신고 및 상속세 관련 정리가 필요합니다. 고인이 빚을 남겼을 경우 가족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는 법률사무소, 세무사, 동사무소 무료 법률 상담에서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는 휴대폰, SNS 구독 서비스 해지입니다. 고인의 휴대폰 요금,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카드 자동 결제 같은 구독 서비스는 대부분 가족이 사망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내고 해지 가능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유품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고인의 사진, 메시지, 메일함 등은 백업 여부를 가족끼리 상의해 주세요. 이 모든 절차를 단기간에 끝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씩 미루면 시간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마음도 더 지칩니다. 장례는 마지막 인사이고 이 정리들은 남은 가족의 시작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고인의 물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옷장에 걸린 옷, 안경, 오래된 손수건, 수첩 하나까지도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기억이 담긴 유품이 됩니다. 어느 날 80대 어머니를 떠나보낸 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쓰던 컵 하나 버리질 못하겠어요. 그런데 또 계속 두자니 매일 울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며 유품 중 단 하나만 간직해 보세요. 나머지는 고이 정리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드리면 그게 훨씬 따뜻한 이별이 될 겁니다. 며칠 뒤 그분은 어머니가 늘 쓰시던 작은 스카프 하나를 고이 접어 자기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유품 정리는 이별이 아니라 마무리입니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이별을 계속 미루게 됩니다. 고인의 흔적은 삶의 일부로 간직하되 남은 사람은 앞으로의 일상으로 천천히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품 정리 시 이것만 기억하세요. 감정이 격해질 땐 중단하세요. 하루에 다 끝낼 필요 없습니다. 혼자보단 가족과 함께 정리하면 추억도 나누고 상처도 덜합니다. 정리 전엔 핸드폰, 수첩, 서류,
카드 등 중요한 물건은 따로 챙겨두세요. 기증이나 나눔도 고려해 보세요. 고인의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품을 정리한다는 건 그 사람을 마음속에 더 단단히 남기는 과정입니다. 절대 가볍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무겁게도 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장례 절차와 그 이후까지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담아 조심스럽게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떠오를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언제든 다시 이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길을 조금 더 따뜻하고 덜 두렵게 만들고 싶었던 장례지도사 김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